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필기 기출 문제 중에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쪽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2회 시험 어려웠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은 좀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은 넘으실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근데 3과목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공부를 해주셨어야 돼요. 얘는 단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쿼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쪽 같은 경우에 평이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평이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평이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벼락치기 하게 되면 얘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3과목하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 자체가 안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나 아니면은 SQL 만드는 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실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기에서도 쿼리문 나오고 프로그래밍 언어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합격하시면 3회 시험 합격하시면은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문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은 무조건 들어라. 이걸 들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 언어 쪽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SQL 문제 쪽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 프로그램 언어 쪽 문제는 다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꼭 들으라고 했어요. 친구한테도 그랬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회수 높아봤자 제 사이트, 제 유튜브 아니잖아요. 제 유튜브 아니라서 저랑은 영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제 친구도 정보처리 기사를 따려고 하는 거 보니 뭔가 자격증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젊으신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정보처리 필기부터 정보처리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릴레이션 R의 차수가 4이고 카디널리티가 5이며 릴레이션 S의 차수가 6이고 카디널리티가 7일 때 두 개의 릴레이션 카티션 프로덕트한 결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얼마인가? 말 더럽게 어려운데 일단 R이라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고 차수가 4래요. 차수라는 건 속성인 거죠. 컬럼 수가 4개라는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에 컬럼 수가 4개이다. 하나, 둘, 셋, 4개이다. 자, 그리고 카디널리티가 5래요. 카디널리티가 5라고 하는 거는 행수가 되는 거죠. 행수가 5개 행이 이렇게 있다. 위에 있는 그 속성명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카디널리티로 구성되어 있는 R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S래요. S라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차수가 6이래요. 차수가 6이면은 컬럼이 6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카디널리티 여기에 있는 행수가 7개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7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뭐를 하래요? 카티션 프로덕트를 한대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공부를 안 했으면은 진짜 벼락치기를 했으면은 카티션 프로덕트가 뭔지 모르고 차수가 뭔지 모르고 카디널리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으면은 평이한 문제인데 벼락치기를 했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R하고 S를 카티션 프로덕트 2개를 곱하기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차수하고 카디널리티는 얼마인가? 자, 차수라는 거는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성이라는 건 곱하기를 딱 했을 때 2개를 딱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2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4개하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가 더해지게 된다. 그래서 차수는 몇 개가 된다? 10이 된다. 차수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10개의 컬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행수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행이 이렇게 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7개씩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5 곱하기 7 되는 거잖아. 그죠?
5 곱하기 7이 되니까 5, 7은 35, 5, 7에 35. 그래서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35가 된다. 그래서 차수는 10이고 카디널리티는 35.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볼 수는 있어요. 사용자가. 내가 어떤 거에서 얼만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막 입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인덱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쓰려고 만든 거, 그걸 보고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한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갱신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용자는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얘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카탈로그가 뭔지를 몰라. 벼락치기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는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관계대수 중 순수 관계연산자가 아닌 것은 순수 관계연산자하고 집합관계연산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순수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라든가 아니면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수 관계연산자가 되는 건데 그게 1번이네. 집합관계연산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순수 관계연산자가 아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수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관계 연산자하고 일반 그 집합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수관계 연산자는 셀렉트, 아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아톰.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 자,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얘는 컬럼들 가지고 오는 거. 자, 그리고 조이는 두 개 합치는 거. 카티션 프로덕트. 그리고 디비전, 나누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빼는 거 이런 것들이 디비전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일반 집합 연산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기호들도 나와요. 기호들도 시험에 나왔어요. 아톰 이런 것들 이렇게 파이 그리고 리본, 나누기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기호들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 집합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기호들이 나오진 않는데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호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물리적 설계. 우리가 개념물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개념적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그 중에서 물리적 설계에 해당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내 거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물리적 설계에서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느냐? 이 컬럼을 몇 글자로 할 거냐? 그리고 얘를 영문으로 할 거냐? 숫자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정해주는 거. 그게 바로 물리적 설계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얼만큼 많은 부하들이 발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게 바로 물리적 설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은 레코드의 집중의 분석 및 설계를 하게 된다. 여기 얼만큼 많이 들어올 거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접속이 들어올 거냐? 맞는 거예요. 자, 접근 경로를 설계한다. 여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리고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한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바차, 글자로 해가지고 10글자이다.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얘도 다 맞네?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를 한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설계에서야. 논리적 설계에서. 오케이? 그래서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는 논리적 설계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개념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순서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개념적 설계가 있고 논리적 설계가 있고 물리적 설계 요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현실 세계 데이터 관점으로 추상화하는 단계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야. 자, 쇼핑몰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고객하고 만나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거, 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냅다 다 끄집어내는 거야. 자, 끄집어내가지고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자, 그 그림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속성들. 만약에 회원이다. 그럼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주문을 넣었다. 주문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음무 표시. 이게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에서는 이런 ER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이 개념적 설계를 바탕으로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게 막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가지고 예쁘게 정규화시키는 거를 논리적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자, 특정 데이터 모델, 계층 관계, 객체 지향을 적용한 설계. 이게 아까 그 목표 DBMS에 맞는 그런 설계예요. 그 다음에 사용할 DBMS 특성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릴레이션, 스키마 설계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정규화 작업을 왜 수행하느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현상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검색 이상은 없어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시험에 나와요. 이 세 가지 꼭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화 작업을 수행한다. 정규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적 설계가 끝나고 나면 물리적 설계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오케이? 왜? 실제로 내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물리적 구조와 저장 구조, 분산 형태, 데이터 특징, 인덱스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오브젝트, 접근 방법, 트랜잭션 분석 그리고 인덱스, 뷰, 용량 설계, 물리적 스키마 이런 것들을 그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성능 극대화. 자, 성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뷰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아니면은 파티션을 한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수행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반정규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반정규화를 하게 된다. 자, 반정규화하게 되면은 이상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반정규화를 하느냐?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정규화를 수행하고 반정규화를 수행한다. 반정규화라는 거는 정규화에 반하는 거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반정규화이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실기에서 이거 쓰라고 나왔다니까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논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단골. 그냥 이번에 안 나오잖아? 그럼 다음에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개논문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ER 다이어그램 나온다는 거. 여기서 정규화 작업 수행하고 반정규화 작업 수행하고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쿼리문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글자고 이거는 숫자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린다고 막 한 번에 뭐 이해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냥 대충 설명드릴 거고 얘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 R1과 R2의 테이블에서 아래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한 SQL문은 R1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고 R2에는 이만큼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SQL을 수행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과목은 C100하고 C200하고 그리고 과목 이름은 컴퓨터 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일단 셀렉트가 있을 거고 여기에 과목 번호라는 게 있을 거고 과목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테이블 2개 나왔으니까 여기에 프롬 들어가겠죠. 자, 프롬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 A라는 테이블하고 B라는 테이블하고 조인을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웨어 조건이 들어갔겠지.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겠지. select from where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나서 찾아봐야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좀 긴 시간 공부하지 않았으면 조금 문제는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였다.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인데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from R1하고 R2에서 가지고 와라. R1하고 R2에서 가지고 오는데 아까 전에 과목 번호하고 그리고 과목 이름 이렇게만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가지고 왔었죠. 자, 그리고 R1하고 R2하고 두 개가 매칭되는 거는 학번이네요, 학번. 여기 학번. 여기가 아마 기본 키가 될 거고 여기가 포린 키가 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포린 키. 얘는 중복이 허용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가지고 올 건데 R1하고 R2를 조인시켰어요. 왜요? R1의 학번하고 R2의 학번, R1의 학번, 여기 있는 학번하고 R2의 학번을 두 개를 이제 카디널리티 곱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and R1의 학과가 전자공학이다. 그럼 R1의 학과가 전자공학. 자, 여기 있는 전자공학. 자, 그리고 전자공학.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외우니까 이렇게 찾아야지. 그리고 and 그 두 개가 그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and 이름이 강남길이래요. 이름이 강남길이다. 이름이 강남길인 거. 전자공학하고 강남길인 거. 자, 그거에 학번이 맞는 거잖아요. 학번이 지금 몇이야? 3000이잖아, 3000. 그럼 3000인 학번을 찾아가. 3000인 학번을 찾아가니까 이거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C100하고 C200, 컴퓨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웨어에 있는 조건, 요거는 조인 조건이니까 그냥 내비두고, and 학과가 전자공학이고, 그리고 이름이 강남길인 거, 요거 찾아서 요거의 학번, 거기에 있는 학번을 찾아서 요거를 딱 가져왔더니, 요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수밖에 없다. 실행 결과.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조금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은 다른 것들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된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병행제어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병행제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공용해서 쓸 수 있어요. 나 혼자만 독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여러 졸라맨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넣고 빼고 가지고 오고 갱신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같이 막 동시에 쓰려고 그래.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쓰고 있을 때, 이 A 졸라맨이 쓰고 있을 때, B 졸라맨은 이 A 졸라맨이 쓰고 있는 이거를 수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병행제어 기법이다.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병행제어 기법이다. 자,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로킹 기법이라는 게 있고 2단계 로킹 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고 타임스탬프 기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아닌 거 보면은 로킹 기법. 얘는 맞아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기법, 다중버전 기법, 시분할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시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여러 졸라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졸라맨들이 있는데 시간을 분할했어. 너 2초 쓰고 너 2초 쓰고 그래요. 2초 안에 수행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막 쓰다만 데이터를 얘가 갖다가 막 수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분할이라는 자체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시분할이라는 거는 병행제어로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시분할 기법이다. 자, 병행제의 기법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킹 기법이라는 게 있고 2단계 로킹 기법이라는 게 있고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고 낙관적 병행제어 그리고 다중버전 병행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2단계 로킹 기법 같은 경우에는 확장 단계하고 수축 단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장 단계라고 하는 거는 막 배가 화장실 막 확장되고 있어. 막 배에서 막 팽창되고 있어. 자, 이때는 들어가서 문을 잠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문을 잠글 생각밖에 없는 거고 축소 단계 다 쌌어. 그럼 아우 시원해. 그럼 어떤 생각밖에 없죠? 문 열고 나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장 단계하고 여기는 확장 단계하고 축소 단계.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글씨를 참 더럽게 못 쓰네. 자, 확장 단계하고 축소 단계 이런 것들이 있다. 타임스탬프 기법, 낙관적 병행 기법, 다중버전 병행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7번 SQL문에서 sel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select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DML 문의 하나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는 거. 프롬절에는 지리에 의해 검색될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테이블명을 기술한다. 테이블명이 기술이 되는 거죠. select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올 거냐. from 어디에서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냐.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맞는 거. 자,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where절에 distinct 키워드를 사용한다. 얘 말 꽈놓은 거예요. 얘는 말 잘 봐야 돼요.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검색 결과에서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는 게 맞아요. 맞는데 where절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where절에다 쓰는 게 아니라 select 한 다음에 여기다 distinct를 매기는 거지. 여기다 distinct를 매기는 거지. 디스팅트를 매겨가지고 어떤 컬럼을 중복 제거하겠다 이렇게 매기는 거지 웨어절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여기 웨어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7번의 정답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해빙절은 그룹 바이절과 함께 사용되며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한다. 해빙절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 해빙이에요.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어떤 그 단위로 묶었을 때 부서다. 그룹 바이 부서이다. 그럼 부서로 묶었잖아요. 그때 조건절로 쓸 수 있는 게 해빙이라는 거다. 웨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룹 바이에서는 해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조를 보면은 셀렉트가 있는 거고 자,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롬이 있는 거죠. 프롬에서는 테이블명이 들어가는 거고 자, 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절이 기술이 되는 거고 웨어하고 덧붙여가지고 and도 쓸 수 있고 or도 쓸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룹 바이라는 게 있죠. 자 그룹 바이라는 거는 어떤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만약에 부서로 묶겠다 그러면 여기에 그룹 바이 부서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런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조건은 having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더 바이라는 것도 있죠. 오더 바이. 오더 바이 같은 경우에는 정렬시키는 거. 그래서 ASC가 있고 DESC 이런 것들이 있다.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되는 거다. 구조가 이래요. select, from, where 그리고 and, or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 바이 요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룹 바이의 조건은 해빙으로 주게 된다. 자, 그리고 오더 바이 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셀렉트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룹 바이를 썼다는 거는 보통 집계함수를 쓰려고 그래요. 집계함수 종류도 나와요. 집계함수 종류도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 민, 요거는 최소값 구하는 거, 그리고 카운트, COUNT,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구하는 거, 그리고 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A, V, G, 그래서 평균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집계함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냥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집계함수에 포함이 된다. 몇 가지 했죠. 자, 오더바이절은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검색할 때 사용을 한다. 맨 마지막에 오더바이절 들어가는 거죠. 자, 셀렉트의 전체적인 구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where, and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제3정규형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이거 그 정규화죠. 정규화. 그래서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그리고 BCNF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가 있어요. 자 근데 1차 정규화에서 2차 정규화로 만족시키는 거 2차 정규화에서 3차 정규화로 만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규형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 그리고 정규화라는 거 왜 한다? 자,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상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하느냐. 삽입 이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삭제 이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갱신 이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 여기에 검색 이상은 없어요. 조회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어쨌든 3정규형에서 BCNF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돼요. 그래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에 대해서 종속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외울 수밖에 없어. 자, 이행적 함수 종속, 부분 함수 종속,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 분해. 얘는 1NF. 그리고 얘는 2NF, 얘는 3NF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어요. 아까 개념적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놨어. 요거를 가지고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제1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들 있잖아요. 속성들. 이렇게 테이블이 쭉 있으면은 여기 있는 하나의 여기 속성. 여기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기 안에다가 이응직하고 전화번호,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응직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전화번호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도메인이 원자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면은 1정규형에 만족을 하게 된다. 자, 1정규형에서 2정규형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적 종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2정규형의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뭐냐? 키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테이블에서 키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키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만. 얘만 가지고는 얘를 몰라. 얘만 가지고는 얘를 몰라.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가 있어.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완전함수 종속. 그 얘는 좋은 거야, 좋은 거. 근데 여기에 똑같은 테이블에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얘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을 한 거다. 자, 이렇게는 완전함수 종속인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으면 얘는 완전함수 종속인데 근데 얘만 가지고 얘를 알 수 있더라. 이건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을 한 거다. 그러면은 이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제거를 해주냐? 요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A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얘 두 개를 알아야지 얘를 알 수 있으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B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리를 시킨다. 이게 바로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지고 B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를 가지고 C를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는 건 A를 가지고 C를 알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A를 가지고 B를 알 수 있어. B를 가지고 C를 알 수 있어. 그러면 A를 가지고 C를 알 수 있으니까 요것들이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분리하는 거. 그게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이다. 요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제3정규형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요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5정규형에 만족을 하게 된다. 왜 여기서부터 그냥 외우면 되냐? 실제로 업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수행을 하게 돼요. BCNF나 4정규형, 5정규형. 저는 여태까지 한 18년 정도 개발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3정규형에서 다 끝나게 된다. 그래서 3정규형까지는 어떤 건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제거하고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를 어떻게 외워두시냐? 앞에 거 따서 도, 부, 이, 결, 다, 조.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다. 어떻게 하나고요?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두, 부, 이, 걸, 다, 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얘는 실기에서 나와요. 자, 9번. SQL에서 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삭제할 때 쓰는 거는 뭐라고요? 드롭이에요. 드롭. 삭제할 때 쓰는 게 딜리트 있잖아요. 딜리트라는 게 있는데 이 딜리트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할 때 쓰는 게 딜리트라는 거고 뷰라는 거는 객체잖아요. 뷰라는 거. 뷰나 아니면 테이블이라든가 인덱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트리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딜리트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롭으로 삭제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드롭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우개고 얘는 킬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그 리눅스 같은 데서 프로세스를 죽일 때 쓰는 게 킬인 거고 딜리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할 때 쓰는 거. 그게 바로 딜리트라는 그런 명령이다.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로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연산은 외워야지. 뭐 롤백이에요. 롤백.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롤백이 된다. 10번의 정답은 4번 롤백이에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죠.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송금을 할 거예요. 10,000원을 송금을 할 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하나의 일처리가 완료가 됐어요. 이걸 보고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내 통장에서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전체적인 일처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가 됐어. 내 통장에서 빠지고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딱 들어갔으면은 그거 됐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커밋을 때리는 거야. 커밋하게 되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내 통장에 다시 10,000원 집어넣어주고 내 친구 통장에서 10,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때 쓰는 게 롤백이라는 연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롤백이라는 연산이 되게 된다. 실패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연산을 보고 롤백이라고 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DDL의 명령어 중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SQL문은 뭔가를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DDL인데 뭔가 만들 때 쓰는 거. 그럼 크리에이트겠지, 크리에이트.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상암 DMC를 알아두시면 돼요. 상암의 DMC 있잖아요. 옛날에 상암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상암에서 JTBC 건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손석희 선생님이 사장님이잖아요. 그 손석희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데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가 왜 인사를 했지? 딱 그런 생각이 나요. 어쨌든 상암 DMC가 있다. 그래서 상암 DMC가 있고 양 옆에다 DL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DL. 오케이? 상암 DMC가 있고 DL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정의어. 정의어 같은 경우에는 DDL이죠. DDL. 그래서 정의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create, drop, alter. 뭔가 만들고, 지우고, 수정하고 할 때 쓰는 게 create, drop, alter이다. 자, 근데 view는 alter로 수정 못해요. view는 create하고 drop 해가지고 다시 create 해야 돼요. 오케이? alter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 정의어는 create, drop, alter가 있고, 자, 조작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해서 뭔가를 만들었잖아.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거를 가지고 뭔가 가지고 오고 넣고 빼고 갱신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그게 바로 조작어 DML이다.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제어라고 하는 거는 그 제어하는 거. 이 사람이 select를 못하게 하고 insert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제어어인데 commit, rollback. 얘는 사실 그 트랜잭션 명령이고 TCL 문으로 빠져도 돼요. 어쨌든 제어에 들어가니까 커밋하고 롤백이라는 게 있고 권한을 주는 그랜트가 있고 권한을 뺏는 리보크라는 게 있어요. 자, 권한을 줄 때 쓰는 거, 그랜트라는 거는 권한을 줄 때 쓰는 거, 리보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뺏을 때 쓰는 게 리보크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상암 DMC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 정의어에는 create, drop, alter. 조작어에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제어어에는 commit, rollback, grant, 그리고 revoke 이렇게 있다는 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속성 간의 종속성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잘못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처리 연산 수행 시 각종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 현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이상 현상 2번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무슨 이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3가지밖에 없어. 자, 1번이네. 검색 이상. 검색 이상 이런 거 없어요. 12번에 검색 이상이다.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종속성이 있으니까 함수적 종속성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드는 거는 정규화 작업이죠. 정규화 작업.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한다?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고 제일 정규화부터 2정규화, 3정규화, BCNF, 4정규화, 5정규화 이렇게 되는데 두부 이걸 다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R1, R2에 대하여 다음 SQL문의 결과는 했어요. 여기 정답 바로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돼. select 학번 from R1 그리고 intersect가 있고 select 학번 from R2가 있어요.
얘는 R1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고 학번만, 여기 있는 학번만 가지고 오는 거고, 자 그리고 R2에 있는 학번 요것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자 요것만 가지고 와서 뭘 냈다? 인터섹트를 냈다. 인터섹트를 냈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게 유니온이라는 게 있고 유니온 올이라는 게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있는 거, 두 개 다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20 1111 여기 없잖아요. 2020 222 여기 있네요. 2020 3333 여기 없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니까 2020 2222가 출력이 된다. 인터섹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명령이다. 자, 집합연산자 좀 살펴보면은, 자,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한 결과의 합을 검색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인터섹트가 아니라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자, 유니온이라고 했을 때는 학번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학점 요거 빼고 학번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얘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딱 봤더니 얘 중복됐죠. 그러니까 얘는 안 가지고 와요. 중복됐으니까. 그 얘는 가지고 와요. 그게 3개 가지고 오는 거. 1111, 222, 3333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유니온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유니온 올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중복을 포함한 결과의 합을 검색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인터섹트가 아니라 유니온 올이라고 했을 때는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얘하고 다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유니온 올이라는 그런 명령이다. 자, 그리고 인터섹트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있을 때 그때 쓰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 두 번째 검색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마이너스라는 그런 연산이다. 그래서 이런 집합 연산자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인터섹트 이런 것도 나오고 유니온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차수의 의미는, 차수 1번 문제에 나왔잖아. 차수 같은 경우에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1번 튜플의 수 아니죠.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죠. 테이블의 수, 테이블 개수죠. 데이터베이스의 수, 데이터베이스의 개수죠. 애트리뷰트의 수, 얘가 속성의 개수가 되는 거죠. 14번의 그 정답은 4번. 애트리뷰트의 숫자가 차수가 되는 거다. 오케이? 디그리, 차수, 애트리뷰트, 속성수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학번이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각각을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그리고 이것들을 개체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는 개체 스키마. 이런 구조이다. 스키마라는 게 구조라는 거잖아요. 스키마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테이블의 구조는 학번, 성명, 학년, 학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보고 그냥 스키마라고 한다. 이 개체 스키마는 학번, 성명, 학년, 학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속성은 차수는 속성 또는 차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 튜플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카디널리티는 3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명칭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요, 이런 것들. 차수, 속성. 방금 나왔잖아. 그러니까 튜플 이런 것들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업데이트 인사급여. 뭔가를 바꾸래요. 뭘 바꿔? 호봉을 바꾸래. 15로. 왜요? 성명은 홍길동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뭘까요? 업데이트? 셋이 업데이트 셋. 인서트는 인투고, 인서트 인트 밸류 주고,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셋 웨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으면 좋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업데이트 여기에 들어갈 거는 셋이다, 셋.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셋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롬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프롬이 있고, 그리고 셀렉트 프롬이 있어요. 딜리트 어떤 거를 삭제를 해라. 자, 그리고 셀렉트 프롬은 어떤 거에서 가지고 와라. 인투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에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인은 어디서 쓸까요? 인 같은 경우에 웨어 조건 쓸 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쓸 때 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 업데이트 할 때는 셋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병렬 데이터베이스 환경 중 수평 분할에서 활용되는 분할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분할시켰어요. 파티셔닝 했다는 거죠. 자, 파티셔닝 하는 이유는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이럴 때 파티셔닝을 수행을 하게 된다. 뭐 물론 병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병렬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로 관리되는 거. 오케이? 파티셔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할 기법 쓰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이런 분할 기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할 기법이 있는 거죠. 여기에 먼저 범위 분할이라는 게 있다. 범위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데이터이다. 얘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데이터이다. 그리고 여기는 2010년, 11년 이후의 데이터이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여기다 틱틱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범위 분할이다. 그리고 목록 분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목록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컬럼을 가지고 뭐 나라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거의 범위 분할이랑 비슷해요. 자, 이런 목록 분할이라는 게 있고 그 해시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해시 함수를 이렇게 해시 함수를 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값,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이 해시 함수에 나오는 값하고 조합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바로 해시 분할이다. 자, 그리고 조합 분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합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하고 목록 분할을 한다든지 해시 함수하고 범위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조합 분할이다. 자, 그리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라운드 로빈이다. 자, 아닌 거 찾아보면은 라운드 로빈 맞고 범위 분할 맞고 해시 분할 맞고 예측 분할 같은 건 없어요. 어디 뭔 예측을 해 여기서 얘가 어디 들어갈지 어떻게 예측을 해 점쟁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분할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 예측 분할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그 회원 테이블에 여러 명의 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갖는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실무적으로는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뭐 전화번호이다. 자, 그럼 여기에는 전화번호만 들어가야지 휴대폰 번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휴대폰 번호라고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가지게 된다.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응직이 들어와 있는데 제 이름은 특이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별로 없겠지만 쭉 하다가 누가 이응직이 들어왔어.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똑같네. 한 릴레이션에서 모든 튜플은 상이한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하나의 튜플을 가지고 있는 기본 키값이 있단 말이에요. 걔가 틀려요. 얘가 1번이면은 얘가 100번이야. 같은 이응직이라도 얘는 1번을 가진 이응직이고 얘는 100번을 가진 이응직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될 수가 없어요. 테이블에서 절대 중복될 수가 없다. 중복되게 설계하면은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럴 때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튜플들 사이에는 각각의 튜플들은 순서가 없어요. 무순서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더바이 하잖아요. 나중에 오더바이에서 가지고 오는 것뿐이지 튜플의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컬럼들, 속성들 사이에도 순서의 의미는 없다. 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는 순서가 존재한다. 얘가 아니지, 얘가. 순서가 존재하지 않죠. 튜플들 사이나 속성들 사이에는 그 순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테이블에서. 오케이?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성, 어트리뷰트, 컬럼. 속성은 객체의 특성을 기술한다. 남자, 여자, 성별, 그리고 이름, 이런 것들, 이런 특성을 기술한다.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다. 얘보다 작은 건 없는 거죠. 테이블 안에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가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되는 게 맞다. 속성은 파일 구조상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한다. 데이터 하나의 필드.
그 엑셀 셀 이런 것들이 필드라고 있잖아요. 요것들에 해당한다. 속성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속성의 수는 차수라고 하는 거죠. 차수. 속성의 수는 차수라고 하는 거고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튜플의 전체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쓰면 카디널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튜플의 숫자가 카디널리티가 되는 거다. 속성은 차수,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8번의 정답은 4번. 얘가 틀린 거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에서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은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기본 키는 널값이나 중복이 있을 수가 없다. 주민번호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주민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체 무결성 속성이다. 그래서 그 기본 키를 가지고 무결성 제약 조건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정보 무결성 제약 조건, 보안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은 안 써요. 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결성 제약 조건들 보면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기본 키는 널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는 뭔가 참조하고 있다는 거. 외래 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주문 번호가 있겠죠. 자, 주문 번호가 1번,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문을 할 때 상품 하나만 주문하세요? 여러 개 주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주문 상세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주문 상세 테이블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물건들을 주문을 했는지 쭉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 2, 3이 아니라 한 200이 있어. 여기는 1,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200이 있어. 여기 200이 없는데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여기에 200을 참조하려고 하는데 200이라는 데이터가 없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외래 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자, 도메인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속성 값은 그 속성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학교에 학년을 쓰는데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학년이라는 자, 속성이 있어. 자, 여기에 의과대나 이런 데 빼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학년, 2학년, 6학년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오케이? 특정 속성 값은 그 속성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이 학년에는 1부터 4까지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만든 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자, 그리고 키 무결성. 릴레이션에는 최소한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 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튜플은 중복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키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나오고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아, 오키쌤으로 바꿀까봐. 오케이쌤. 맨날 오케이 하잖아. 예. 오케이쌤 어떨지 한번 의견 한번 줘보세요. 오케이쌤. 오키쌤 괜찮은 것 같아. 저희 직원이 오키쌤으로 하는 건 어떠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개체관계 모델 ER 다이어그램의 그래픽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종종 나온다니까네. 그래갖고 제가 아까 전에 그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원 테이블이면 회원에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다른 객체하고 연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름모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름모로 표시를 한다. 오케이? 자, 먼저 개체 타입. 이런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이다. 이런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은 원형, 속성. 이런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속성들은 원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관계. 이 개체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마름모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결을 삼각형으로 해? 여기 삼각형 있나요? 삼각형 없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연결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2회 정보처리 2021년도 2회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20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 SQL문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으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3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안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트랜잭션에 애시드 성질이라는 게 있죠. 애시드 성질 ACID라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거의 매번 나와요. 거의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 2회 안 나왔으면 3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시드 성질,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그게 모두 다 반영되거나 모두 다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원자성이고, 그리고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일관성.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격리성이죠. 내가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게 격리성이고, 마지막으로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속성. 그래서 애시드 성질, ACID 성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로 해가지고 거의 매번 나왔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2회에서. 그러면은 3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떤 과목에서든 2과목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3과목에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애시드 성질은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키쌤 한번 의견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